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이제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의 교수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따로 나중에 검색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왜 이 북리뷰를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던 그 자기계발서와는 약간 결이 달라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예시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약간 뒤통수를 치는 통찰력 같은 거를 주거든요. 보통의 자기계발서들은 뭐 미라클 모닝을 해라,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꾸준히 해라, 인내력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보통 약간 비슷한 맥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책이어서 아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책을 뒤에 뒤집어 보시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그렇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이 책에서 추천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요점이 없이 수다스럽기만 하면 어떨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루하고 답답할 것이다. 말이 길어질수록 이야기가 격가지로 흘러가면서 설득력마저 떨어진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죠. 아, 그러기 위해서 요약의 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내 친구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핵심을 가지고 딱 요약하는 그 힘이 인류의 조건이 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9페이지예요. 맨 앞에 숫자는 페이지 수예요. 혹시 책을 사셨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책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 수를 표시해 놨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금 AI 시대에 들어가 있고 예전에 배운 것들이 쓸모가 없는데 과연 애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이제 이 책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나 예술 활동들은 이 책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숙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문화권이라서 영어라면 약간은 훈련이나 트레이닝, 익숙한 막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이 한자 문화권이라서 숙달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걸 그냥 번역에 그대로 이제 써놨어요. 기본 원리를 몸에 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변에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사회생활도 잘할까? 물론 100%는 아니죠.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확실히 서울대 나온 애들이 일의 그 일머리가 빨라요. 왜 이러지?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이제 이 책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숙달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 걔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공부라는 매개체를 책상에 앉아서 요점 정리를 해갖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를 하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그런 힘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어져도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하고 모방하고 숙달시키는 그런 원리들을 이미 본인이 체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인데, 저도 그런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뭐 공감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상당 부분은 저는 이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딱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훔치는 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방. 그 다음에 요약하는 힘. 요약하고 질문하는 힘이고요. 세 번째가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숙달의 원리 세 가지라고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오늘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이 책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 제가 아까 공부 잘하는 애들 이야기 드린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11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세 가지 습관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 지식을 훔치는 힘, 둘째 요약하는 힘, 셋째 추진하는 힘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그은 데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비운 후 지식을 훔쳐야 하고 빠르게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요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분야에서 12페이지요. 한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숙달에 도달하는 보편적 원리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일에든 빨리 숙달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운동신경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 지지부진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딱 떠오르는 느낌이죠. 주변에 뭘 해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 결국은 아까 그 세 가지가 몸에 체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요.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동경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동경 이것도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현대판 자기계발서를 보면 꿈, 간절함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확실히 일본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고 이 번역하는 분이 그냥 그대로 지금 옮겨놨어요. 동경. 네.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동경 그러면 이 느낌은 탁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20대들한테 동경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라가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이 가진 힘이 방향과 크기에 자신이 느끼는 동경의 크기가 맞아 들어간다.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뭐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부모들은. 뭐 다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맨 마지막 줄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 네, 우연히 만난 그 매력적인 대상. 이 매력적인 대상 때문에 나도 똑같이 동경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갖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 친구가 저걸 가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나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뭐 피아노를 쳤어요? 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피아노 치는데 와,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따라가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화장품을 써요. 그래서 그 화장품에 대한 동경심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간절함이나 동경심은 매력적인 대상에 의해서 이끌려서 생기게 된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숙달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9페이지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긍정할 수 있다. 자신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 스타일을 표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충분히 맛보는 것이다. 결국 숙달에 이르는 비결은 당신의 인생을 충만함과 연결해줄 일종의 사다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숙달해서 뭔가 일을 잘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성취감도 생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와 뭘 했는데 잘 되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29페이지. 격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결국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서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몇 개 나왔어요. 반복적 체험과 기술. 결국은 우리가 숙달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아, 쟤는 뭐 애가 원래 천재잖아. 그런 게 아니고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테크닉, 기술이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죠. 자, 29페이지에 보면, 필리라는 중동 사람 이야기가 이제 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필리라는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길을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일본어를 꽤 잘해요. 그래서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필리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필리는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 따라한 것 뿐이야.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모방의 힘, 훔치는 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따라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어학연수를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요.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숙달의 첫 번째 모방의 힘이거든요. 자,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친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루어지는 대원칙이다. 약간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비즈니스에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분야든 틀이 있거든요. 그 틀, 그 틀을 빨리 내 사수, 내 멘토가 갖고 있는 틀을 똑같이 복제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훔치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의식이 흐릿해지기 쉽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그래서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과 삶의 지혜를 전달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리를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도 그렇지만 뭐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니까요. 교실에서 많은 정보를 내주고 그 중에 밑줄 그은 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게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그 친구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교육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숙달의 원리를 알고는 있으니까 잘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틀리다는 거야. 왜 그럴까? 34페이지 보면 아주 오랫동안 사회는 장인 제도로 운영이 됐어요.
장인을 키우는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모방을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업계 상식이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글로, 말로 써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매뉴얼로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스타를 글로 배울 수 있어요. 그 맛과 향과 손의 터치 미세함 감각을 글로 배울 수 있냐고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거는 직접 장인한테 똑같이 복제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특히 자영업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학교에서 글로만, 정보로만 배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자, 진정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내서 체화,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일즈를 되게 잘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자기가 왜 잘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건 어떻게든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건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사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얼굴, 뭐, 모든 거를 똑같이 복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모방의 힘인 거예요. 음. 물론 여기에 이제 줄쳐놓은 거에 보면 여기에도 속사정은 있다. 제자가 너무 출중하면 스승이 경쟁자라고 인식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사수, 진짜 멘토, 진짜 모든 걸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누군가한테 진정한 배움을 얻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뭐이 책에 제가 따로 캡처하진 않았지만, 우리 옛날에 쿵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성룡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러 가면 스승이 뭐 시켜요? 허드렛일 시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물 떠와라, 막 접시 닦거라, 막 이런 거부터 시키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봉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스승에게 오랫동안 봉사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오랫동안 흘러왔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야구 이야기가, 아까 그 스포츠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 연마 숙달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39페이지에 야마다는 아다치가 불펜에서 투구 연습을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았다. 이 아다치가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을 잘 던지는지를. 그래서 야마다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다치의 투구 폼을 훔쳐보며 그가 구사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요즘 선수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때에는 나보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선배가 중요했던 거잖아요. 선배한테 물 떠다 나르면서 배우는 거죠. 제가 가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진짜 커트하고 머리하고 염색하는 건요, 원장이 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요, 자기가 눈치껏 배우는 거예요. 어, 지금도 세상의 배움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저 보기만 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범위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잘 깎을 때 어떤 핵심 포인트로
내 사수가 깎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인 거예요. 똑같이 해봐야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핵심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해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꼭 내가 해야 될 것만 알려줘요. 지름길, 방법 빨리 알려줘요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멘토도 그것만 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복제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요약을 하기 위해서 질문력도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또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질문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질문 같지가 않아. 그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해요? 아유,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하면 이뻐져요?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려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이란 뭐냐면, 내가 진짜 달려봤더니 몇 킬로 지점에 달리니까 호흡이 불안정해지는데요. 그때 혹시, 어, 응? 우리 뭐 선배님은 그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호흡법이 있나요? 이렇게 자기가 해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받은 사람도요, 명확한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의해서 답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려면 똑같이 모방을 하면서 요약을 하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가 진짜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4페이지에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반면 초보자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 숙달했음에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 눈으로 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이게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어도 모르고,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오지만, 선배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대단한 건 뭐냐면, 후배가 하는 실수를 통해서도 선배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배움으로 가져가서 더 빨리 더 높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는 정말 이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인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예요.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참, 이 일본어라 어렵죠. 암묵지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를 잘 내리는 그 과정이 100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나눠본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커피를 누르고 내리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온도를 맞춰서 막 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걸 여기선 암묵지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야. 그럼 형식지는 뭐냐면, 물의 온도는 몇 도를 해야 되고, 뭐, 커피를 돌릴 때 주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몇 번 회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형식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형식지잖아요. 매뉴얼로 이미 나와 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글로써 써져 있는 모든 걸 공부하고 교육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100% 숙달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안목지. 그 사람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저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핵심 포인트를 내가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매뉴얼로 다시 만들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인류, 인류에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놨어요. 제빵 기술자. 어떤 제빵 기술자가 빵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공장에서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빵 맛이 안 나와, 이상하게. 이 이 기술자가 하라 그러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냐고.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기술자가 뭔가를 다 전달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자도 몰라, 그게 뭔지를. 아, 그러니까 이 공장에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 기술자가 빵 만들 때 옆에서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놀림이나 뭐 넣는 데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찾았어. 그래서 기계를 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나온 거예요. 그 기술자도 놀라는 거지. 아, 내가 저런 식으로 빵을 만들었었구나. 왜 미처 내가 몰랐지? 그래서 그거를 안목지를 형식지로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갖고 기계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만들어서 예, 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안목지와 형식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안목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50페이지에 실제로 자신에게 내재한 안목지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제가 계속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럴수록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안목지를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활성화한다. 네. 물론 내 상사가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뭔가 잘 이끌어 주겠죠. 하지만 100%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회의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야 더 좋은 안건이 나오고 우리가 그걸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안목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뒤에서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 몸에 익숙하게 익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일이 머리로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몸과 머리, 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익숙하게 그게 익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익었지만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어. 자, 이미 문자로 기록한 것은 양쪽으로 짧게 줄이기만 해서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몇 가지 요약하는 것 갖고는 요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 한층 고도의 능력이다. 아, 그래서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향상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상대방과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 여기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영상이나 현실, 우리 주변에 글로 표현되고 소리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글로 표현하고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일의 중요도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요도, 어떤 것들이 중요할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숙달을 시킬 수가 없다. 결국 숙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음, 내려놔야 되는 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형식, 틀과 같은 개념은 결국 기술을 압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시스템이죠. 요즘 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야, 너 이거 매뉴얼 읽어보고 해. 뭐, OT하고 우리 회사에 적응하려면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틀. 네. 결국, 요, 내 앞선 선배들이 요약을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한 개념의 장점은 중요한 기술의 모든 에너지를 철저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틀 속에서 빨리 배움을 익히는 게 좋겠죠? 자,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기술은 알고는 있다거나 이해를 하기는 한다거나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 오로지 언제든지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 결국 언제든지 확실하게 재현한다는 건 바로 결과를 낼 수 있을 수준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걸 말로 떠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손으로 진짜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 자, 여기에서는 뭐 책을 요약하는 저 몇 가지 이렇게 팁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만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책 전체의 내용을 20%만 읽고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는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좀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비슷한 결들의 책들은 대강 앞부분 머릿말과 목차를 보면 뒷부분이 무슨 내용일 거라고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연습하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그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적어 놓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 키워드가 눈에 탁탁탁탁탁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 하루에 2권, 3권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연습과 실제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훈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술화하라. 근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완벽하게 자기 기술로 만들려면 적어도 10,000번에서 20,000번 정도는 반복이 필요하다. 아,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하고 나서 그거는 뭐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정해서 반복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훈련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뭐 바이엘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요, 사람들이 금방 도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고급 기술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배우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결국 무슨 차이냐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고쳐야 될 거, 훈련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스승한테 터치받고 상담받아서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거를 미시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모방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습관과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습관을 다 나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 습관과 그 모방했던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습관을 개발시켜야 될 것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합쳐지면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스타일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최고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아, 그 스타일. 결국 마지막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신체적인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평소에 자주 했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야구 배트를 그냥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야구 배트의 궤적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근육을 쓰고 안 쓰고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의 원리까지 가야 되냐면 그 정도의 숙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흥민이 축구를 할 때 공이 저쪽에서 뛰는데 자긴 반대 방향으로 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경기를 하면서 틈새를 파고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패스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훈련과 상상력을 키우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만으로도 자신의 투구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나오죠? 축구 경기에서 절묘한 패스를 구사하는 선수를 흔히 시야가 넓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중 시각에서 필드 전체를 내려다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야가 넓다는 것은 결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넓게 의식하고 시선을 두는 습관으로 하여금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시야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시적인 질문. 거시적이라는 건 이제 넓은 질문이에요.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흉내만 내는 수박 겉핥기에 머물지 말고, 어,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고 인내력을 가져서 결국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스타일이란 패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에 비유해서 스타일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서양 어떤 미술을 보면 이건 딱 봐도 고우다. 알 수 있죠. 이건 딱 봐도 르누아르다. 알 수 있어요. 세잔이다, 뭐 페르메이르다,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결국 그 미술가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건 그 스타일이다. 그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해냈냐면 페르메이르가 나이를 먹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림 한 장을 그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페르메이르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그냥 낙서일 뿐이니까. 그런데 위조 작가가 글씨서부터 그림의 모든 것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건 그 그림의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건 나만의 스타일, 누군가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으라는 거죠. 어, 그런 사람이 결국 팬층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뒷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동경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쿠라이 감독이 자신이 먼저 해외 초일류 선수에게 강렬한 동경심을 느꼈고, 감독인데 해외 축구 선수에 대해서 너무 닮고 싶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전염되어 동경하는 마음이 일었다. 감독이 선수를 동경하는 그 마음에 이끌려 자신들도 같은 인물을 동경하게 된 것에 가깝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랑캉은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 왜 우리가 손흥민이에요? 관심 없었는데 손흥민이 뜨니까 나도 모르게 손흥민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국민 스포츠맨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에디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정한 에디파이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아, 그렇게 되면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달의 원동력이라고. 그죠?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숙달의 원리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상대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동경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지도자와 훌륭한 자료, 정보들이 만나면 학생들의 향학심은 키워진다. 동경하는 마음이 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스타일이란 개성과 달리 기술 연마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 푸쉐라는 사람은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침묵의 기술, 토론의 기술, 심리학적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숙련 과정을 통해서 몸에 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들을 기술과 합쳐지면서 세상을 휘어잡는 자기만의 기술로 발전을 시켰다. 여기 보시면 203페이지에 앞서 깨달은 자는 자기에게 도의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다. 이러한 안내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숙달의 경지로 가는 속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앞서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어떤 특정 교실에서 잃어버렸다는 확신을 갖고 찾는 경우와 그 교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경우는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 확신하고 찾는 경우에는 물건도 빨리 찾는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찾으면 몇 번씩 같은 곳을 들춰도 발견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와 확신에 차서 움직일 때는 행동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그런 게 있죠. 마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초 때 안에 들어오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하면 그다음부터는 깨지기 시작하죠. 수영 선수 아이들을 트레이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세계 기록을 못 깨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줄을 몸에다가 감아갖고요. 앞에서 끌어준 거야. 끌면서 불과 그 1초, 2초를 먼저 들어오는 느낌이 뭔지를 경험을 시켰대요. 네가 이 정도의 손과 이 정도의 물살과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 있어야 네가 세계 기록을 깨는 거야라는 걸 줄로 당겨갖고 느낌을 보여주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기술이 현격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예전에 참고할 책이 해빙이에요, 해빙.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 일을 이룰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양적인 축척이 질을 먼저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먼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힘을 숙달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 이제 아까 동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감동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감동은 그야말로 내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벅찬 느낌들이잖아요. 이런 벅찬 느낌들을 가졌을 때 숙달의 보편적 원리도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거를 현실과 감각 사이에서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몸으로 운동을 한다, 뭘 했는데, 미세하게, 이 부분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뇌와 신체가 서로 피드백하고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그 일본의 대문호인 하루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저는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루키 혹시 아시는 분은 하루키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라톤을 뛰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왜냐면 그 전에 소설가는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담배를 물고, 그죠? 약간 기침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뇌하는 자아상이거든요. 음,
어. 근데 하루키는 너무나 건전하게 운동을 해요. 약간 이 소설가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하루키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 글을 쓰는 것도 결국은 체력 싸움이다. 그래서 기력과 체력을 길러야 내가 끝까지 앉아서 글을 쓸 수 있고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키는요, 다른 책을 보면 지금도 매일 몇 장 분량의 이상의 글을 매일 쓴대요, 습관적으로. 그 정도로 연습하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가는 어때야 된다라는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아, 그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설가는 이래야 돼라는 기존의 스타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는 매일매일 글을 쓰는 자기만의 예, 그걸 위해서 글 쓰는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IT 개발자로 있을 때 저는 이제 담배를 끊었으니까 담배를 안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동료들은 담배 피러 우르르 몰려나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야, 너는 하루 종일 앉아서 프로그램 짜는데 담배도 안 피는데 아이디어가 나오냐? 이제 그런 적이.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프로그램을 짜면 담배를 펴야 되지? 근데 그 사람들 말도 제가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저만의 스타일을 저도 제가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하루키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던 이 내용들이 저도 납득이 되는 거죠. 약간 이거는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한 편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한번 그 비즈니스를 하시건 본인이 글을 쓰시건 어반을 하시건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어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반을 독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래, 내가 배움의 숙달 원리를 이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니 어떻게 그걸 배워서 하세요? 어떻게 독학으로 하세요? 그러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잘한 사람들이 자기 그림 그리는 걸 막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펜을 그리고 어떻게 붓을 터치하고 색깔을 칠하는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나도 따라 해보는 거죠. 그러고 하니까 비슷한 색채가 나오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칠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완성한 게 지금의 제 그 어반 스케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성북 쪽에 아는 분 와인바에 갔다가 되게 나름 유명한 어반 스케치 작가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와인바에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팔로워가 6만이 넘는, 인스타그램 6만이 넘는, 나름, 이름 있는 어반스케치 작가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차에 가갖고, 제 드로잉북을 가져다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인스타그램만 보여줄 땐 뭐라 그랬냐면, 아, 수채화를 조금만 배우세요. 그러니까 펜 드로잉은 잘 하시는데 스케치는 수채화는 전문가한테 조금만 배우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드로잉북을 가져다가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쭉 보시면서 한 얘기가 아, 수채화 배우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이대로 그냥 혼자서 쭉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당신은 당신만의 그림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스타일을 계속 이 방향으로 가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전공을 했고 어반 스케치 하신 한 분이랑 친해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책 쓰는 걸 아니까 저한테 작가님 하시거든요. 아, 작가님은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딱 올라오는 그림만 봐도 누가 그렸는지 안 알겠대요. 제 그림이라는 게 딱 나온대.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대요. 아, 이 작가님이 그렸구나. 그래서 딱 위에 보면 제 이름이 딱 떠 있으니까, 맞네.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게 제가 한 10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그 그림에도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 쓰는 거에도 똑같아요. 자기만의 문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AI로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AI가 글을 써도 결국은 내가 다시 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말하는 투가 있듯이 그게 글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만의 문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사업 스타일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색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본인 색깔에 맞는, 본인의 색깔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이 있을 거고, 말하는 투, 표정, 뭔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건 이제 막 시작하는 누군가는 똑같이 자기의 그 멘토를 복제하세요. 그리고 요약하시고, 그걸 꾸준히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하고 본인의 습관을 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네, 인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